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죠. 김영익 교수님,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을 또 모시고 이번에 또 새로 책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제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앞으로 3년 투자의 미래 읽어보고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책인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점점 지난번 뵀을 때보다 더 이렇게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뭐 젊게 사시는 비결이 빨간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레드 커플로. 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현재 전 세계가 부채의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요. 각국 정부가 수요를 부양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회복됐는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어요. 네. 일단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GDP 대비 선진국 정부 부채가 2008년 이기 전에 76%였는데 올 1분기 보니까 98%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등이 신흥시장 가계가 부실해졌거든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56%에서 96%로. 특히 나중에 뭐 중국은 따로 말씀드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채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계 부채에서 성장했다. 그런데 부채 성장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기업 부채인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2008년에 한 45조 달러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전 세계 기업 부채가 71조 달러, 약 56%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번 부채 증가를 보면은 대부분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에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도, 뭐 중국 같은 나라. 그래서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는데 그 한계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부채에 관련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갚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가 문제지 갚을 수만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부채에서 성장했는데 부채만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내년에 나빠지면요. 정부가 돈 쓸 여지가 별로 없어요. 미국 정부 부채가 연방용 부채가 GDP 대비 한 105% 정도 되거든요.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고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이 가장 없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런가요? 얼마 전에 맥킨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저는 뭐 인도 경제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큰 흐름으로 인구 구조가 좋으니까 인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한다 그랬는데 인도 부채 상환 능력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맥킨지에서는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하고 이자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영업이익이 이자 보상하고 1일 때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낸다는 것인데요. 근데 맥킨지가 1.5 이하 기업이 25% 이상이면은 그 나라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가 2017년에 무려 43%나 됩니다. 높네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건 상관없는데 상환 능력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온다면은 저는 뭐 미국도 갈수록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인도, 중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상환 능력이 기업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온다라고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채 비율인가요? 부채 비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인도, 중국은 근본적으로 나쁜 나라고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요새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어느 무렵에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친다면은 미국 경기가 세계 GDP에서 약 24%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유일하게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마저 나빠지면은 세계 경제 어려질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제를 볼 때 주가가 미국 경제에 선행하기 때문에 미국 주가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지금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그것들이 위험 신호로 서서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고 예. 인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주가 수익률이 높은 예. 투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처로 막 또 요새 평가받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함정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죠. 네. 근데 개가 주가하고 주인이 경기인데요.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미국 같은데 제가 평가하면은 대표적인 미국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지표를 평가하면요. 지난 10월 말 현재 한 21%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오버가 돼 있다는 경제 얘기죠? 상황에 비해서요. 그러면은 그 경격이 좁혀지려면 경기가 지표가 빨리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고요. 저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인도 주가, 브라질 주가, 특히 그 독일 경제 굉장히 나쁜데 네. 독일 주가마저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독일이 그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져 가지고 DLF라고 우리나라가 네네, 그랬죠. 그런 상품 팔아 가지고 큰 타격을 받는데 그만큼 경제는 나쁜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던 개가 이제 주인한테 올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떤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기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가던 주가가 경기 뒤로 주인 뒤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저는 그게 뭐 내년 상반기 아마 내년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주인 뒤로 개가 가면 또 개가 또 앞질러 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뭐 전 세계 주가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회가 아마도 중국서 가장 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 국면 또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중국 그 소비재 중심으로 중국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시기다. 그 시기가 내년이 아닌가. 바로 이 책에서도 강조한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투자는 이제 뭔가 좀 공부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7위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7위 법칙이 복리로 예금했을 때 몇 년이 되면은 이 원금이 두 배가 되느냐. 제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 금리가 8% 정도 있어요. 그래서 72를 8%로 나누면은 9년 되면은 원금이 두 배가 돼요. 근데 지금 금리가 1%, 2%, 2%라면 원금이 두 배 될 때 36년이 걸리고요. 그렇죠. 1%라면 7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워낙 저금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여러 투자 자산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진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라고. 동의하시나요?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0%인데 가계 금융 자산 53% 은행에다 맡기고 정말 있어요. 많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은행 금리 0% 받더라도 물가가 많이 났으면 자기 실질 금융 자산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67세에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겠어요? 채권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데, 근데 우리 경제가 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 달에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0.4%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직은 디플레이션이 아닌데 뭐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식은 좀 몇 년 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은행에다 저는 그렇게 맡기는 거는
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국내 투자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상대로 이제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증시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2011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2017년 한 해 올랐었어요. 2017년 한 해 올랐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올랐는데요. 예, 그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의 48%를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반도체에서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주가가 2,100이지만은 그 두 기업 주식을 빼면은 뭐 주가 지수가 1,700 안팎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오래된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 연기금도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그 기회가 뭐 앞으로 중국에서 오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뭐 베트남 같은 데서 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예, 미국 주식 투자도 내년에 떨어지면은 뭐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면 0.8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과거 제가 잘할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수출이 줄죠. 가끔 감소해요. 올해도 지금 10월까지 약 10% 감소했거든요. 이게 수출이 많이 증가해야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수출이 정체되면 주가도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보다는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상태는 오버된 상태이고 예. 뭐 조만간 이제 좀 자산의 하락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자 시점은 아니겠네요. 예, 지금은 기다렸다가. 제가 늘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시작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래가지고 혼났거든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좀 늦게 2008년 왔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임 대표님과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주식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근데 그 뒤로 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혼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너무 지금 가대평가됐어요. 예, 경기에 비해서. 네. 예,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난주에 보니까 또 주식형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데요. 이런 것도 좀 후행적인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저는 미국 주가 조만간 조정국면에 절을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 비중이 많다면은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데도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현재 보니까 운용자산이 한 700조가 넘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약 23%를, 21.5%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151조. 이게 10년 전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2010년에 6.2%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21%로 늘어났고요. 많이 국내 올랐네요. 주식 비중은 17%에서 오히려 16.4%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8월까지 국민연금 이렇게 수익률을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는 약간 마이너스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해외 주식 투자에서 무려 20% 수익을 아, 그래요? 그 20%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수익률이 많다는 것은 그게 지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